출장 땡땡이 치고 이렇게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들고 사위를 위해 새벽 버스를 타고 온 순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믿을 수 없는 대화에 발걸음이 멈춘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충청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아침 안개가 논밭을 덮고 있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뒷마당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힘차죠. 순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머, 오늘은 상추가 참 싱싱하게 잘 자랐네.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상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땅을 일궈온 거친 손이지만 상추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상추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죠. 순자는 상추 한 포기씩을 뜯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벌써 오늘 할 일들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신선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새벽 공기의 차가움이 폐 깊숙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텃밭 한 모퉁이에서 자라는 깻잎도 싱싱했습니다. 이 깻잎으로 장아찌를 담가야겠다. 순자는 깻잎을 따면서 벌써 머릿속으로 장아찌 담그는 과정을 그려봅니다.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켜켜이 쌓아 올리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죠. 고추밭에서는 빨간 고추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고 가지밭에서는 보라색 가지들이 윤기를 내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호박밭에는 노란 호박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호박들이 제법 굵어지고 있었어요. 텃밭 작업을 마친 순자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손목까지 시원하게 감쌌죠. 이 물로 밥을 지으면 참 맛있는데. 순자는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골 우물물의 단맛은 도시의 수돗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었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간 순자는 곧바로 된장 항아리를 들여다봅니다. 이제 슬슬 익어가는구나. 지난달에 직접 메주를 쑤어 담근 된장이 깊은 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순자의 손맛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죠. 된장 항아리 옆에는 고추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각각의 항아리마다 순자만의 특별한 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은 모두 순자가 직접 장터에서 골라온 것들로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부엌 한편에서는 며칠 전에 담근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김치통을 열어보며 발효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아직 조금 더 익어야겠네. 김치의 색깔과 냄새만으로도 정확한 발효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랜 경험의 힘이었죠.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날이면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하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하지만 그래도 김치 맛만큼은 예전과 똑같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워내느라 고생했던 세월이 이제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돌보고 반찬을 만드는 일상이 자연스럽고도 소중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고단하긴 하지만 순자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굳세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혼자 힘으로 채워가며 살아온 지난 15년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이 때로는 대견스럽기도 했죠. 미영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순자는 그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요즘 들어 순자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딸 미영이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영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수술 후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막 퇴원해서 친정으로 요양을 오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최소 2달은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고 직장 복귀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죠. 우리 딸, 이제 많이 나아졌지? 순자는 미영이의 방문을 살그머니 열어보며 잠들어 있는 딸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여전히 야윈 얼굴이지만 예전보다는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였죠. 미영이가 친정으로 요양을 오면서 자연스럽게 사위 김민수는 혼자 아파트에 남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출근해야 했고 미영이를 돌보는 것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친정에서 요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죠. 순자도 딸을 직접 돌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고 민수도 직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지내는 사위가 걱정됐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입으로는 무뚝뚝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늘 걱정이 가득했죠. 김치찌개 한 그릇,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도시락통에 담아둡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사위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골고루 준비했습니다. 특히 사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듬뿍 담았습니다. 혼자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을 테고 순자는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깻잎을 절이는 일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죠. 겉으로는 투덜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기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와 민수가 결혼할 때부터 순자는 민수를 친아들처럼 대했고 민수 역시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용돈도 챙겨주고 집 수리할 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도와주는 고마운 사위였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서 닭을 꺼내 삼계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닭뱃속에 찹쌀과 대추, 마늘을 넣고 정성스럽게 끓이는 삼계탕은 순자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인삼도 한 뿌리 넣고 황기도 조금 넣어서 보양 효과를 높였죠. 몇 시간 동안 푹 끓인 삼계탕은 국물이 진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딸을 간호하느라 사위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보양식으로 기운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면서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서울에 가서 사위한테 이것들을 갖다 줘야겠다. 딸에게 사위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괜히 딸이 걱정할까봐 그만둡니다. 미영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순자는 혼자서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항상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들로 가득했죠. 우리 딸 아플 때도 사위가 참 고생했는데 순자는 병원에서 밤새 간병을 하던 민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눈이 푹 꺼지고 수염이 거칠게 자란 채로도 미영이 곁을 떠나지 않던 모습이 고마웠죠. 그런 사위가 혼자 있으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민수는 원래 요리를 잘하지 못해서 라면이나 간단한 음식으로만 때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영이가 건강할 때는 항상 미영이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민수가 얼마나 서툴고 막막할지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하루 종일 만든 반찬들을 큰 봉지에 담으며 내일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봅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민수 집에 반찬을 갖다 주고 집 상태도 확인해 보고 저녁에는 시골로 돌아오는 것이 일정이었죠. 밤이 깊어가는 시골 마을, 순자는 내일 서울에 갈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위에 대한 걱정과 딸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창밖으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시골밤의 정경 속에서 순자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수가 반찬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튿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영아, 엄마 다녀올게. 아직 잠들어 있는 딸에게 조용히 말하고는 큰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죠. 보따리 안에는 어제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삼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들까지 민수 혼자서는 일주일도 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새벽 6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순자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얼마나 야위었을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민수의 안부가 걱정되었어요. 버스 안에서는 서울로 나가는 다른 시골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는 자식들 보러 간다고 누군가는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순자도 그런 평범한 시골 어머니 중 한 명이었죠. 2시간 남짓 달려서 서울에 도착한 순자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민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시골 사람인 순자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색했어요. 이 큰 도시에서 우리 사위가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순자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집 앞에 도착한 순자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예전에 딸이 적어주었던 도어락 번호가 써있는 종이였습니다. 꾹꾹 하나씩 누르니 삐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 반. 사위는 출근했을 시간이었어요. 현관에는 딸과 사위의 구두와 슬리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역시 남자 혼자 사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구나. 순자는 미소 지으며 중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출근을 안 했나? 하고 김서방 부르려는데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웃음소리는 침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설마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복도를 지나 침실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수의 낮은 목소리와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려왔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귀에 들리는 소리는 분명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뭔가 친밀한 분위기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침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침실 안에서는 민수와 젊은 여자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둘의 거친 숨소리가 순자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럴 리 없어.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분명히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친정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의 말이에요.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민수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아마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순자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민수가 자신의 딸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순자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가까스로 버티고 서서 몇 초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내가 감히. 순자는 속으로 분노의 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미영이가 수술대에 누워서 생사를 오가던 그 순간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의 민수는 진심으로 미영이를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순자는 침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며 현관 쪽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민수와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신고 조용히 중문을 닫았어요. 흐트러진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딸의 구두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집을 나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나선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처럼 여겼던 사위가 딸이 아파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이런 배신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영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미영이는 아직 회복 중인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온 순자는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위에 대한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순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던 순자는 한참 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그 광경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잘못 본 게 분명해. 그럴 리가 없어. 순자는 계속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 선명했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간 순자는 민수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날까봐 걱정되었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귀를 기울여 봤는데 아직도 침실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자기야, 우리 몇 시에 회사 들어갈까? 아, 회사 가기 싫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기야라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어봤어요. 나도 너랑 이렇게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래도 출장 땡땡이 치고 이렇게 너랑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에 거짓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대낮에 집에서 다른 여자와 몸을 섞다니요. 그것도 아내가 친정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의 말이에요.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기 부인은 언제 돌아와? 여자가 또 물어봤어요. 순자는 이 질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민수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순자는 이 여자에 대한 분노도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한 달은 더 있을 거야. 수술 후유증이 있어서 회복이 더디거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딸의 병을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미영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민수가 모를 리 없었는데 말이에요. 순자는 침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다시 안을 들여다보니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자의 어깨를 안고 있었고 여자는 민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친밀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자기 부서 사람들은 모르지? 여자가 물어봤어요. 순자는 이 질문을 통해 이 관계가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숨기고 집에서도 숨기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모르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민수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숨기고 속여왔던 거였어요. 자기야, 자기 부인 오기 전에 우리 여행 가자. 그 여자 오면 우리 밤에 같이 못 있잖아. 나 지난번에 자기가 사준 비키니 입고 수영 실컷 하고 해변에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싶어. 저번에 워터파크 가서 딱 한 번 입고 못 입었잖아. 응? 자기야, 여자는 아양을 떨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자기가 원한다면 어디든 가야지. 어디로 갈까? 사위가 대답했어요. 음감에 갈까? 아니면 하와이? 나 자기랑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있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신나.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 순자는 더 이상 그 대화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한참을 둘이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치다가 자기는 내가 언제부터 좋았어? 여자가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이 질문의 답이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 6개월 전부터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6개월 전이면 미영이가 아프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영이의 병을 핑계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였죠.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의 배신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아프다고 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충동도 아니었어요. 오래된 관계였고 미영이의 병은 오히려 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나기 싫은데. 자기 부인보다 내가 훨씬 더 좋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같이 살자. 응? 여자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어요. 순자는 이 질문의 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미영이와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아내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 민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민수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아내의 회복을 기다렸다가 그때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걸음을 옮겼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순자는 가져온 반찬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반찬들이 이제는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순자는 반찬들을 다시 보따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민수와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중문을 닫으려는 순간 침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멈췄어요. 혹시 들켰나 싶어서 순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다시 대화 소리가 들려와서 안심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을 나왔습니다. 순자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에 본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중얼거리며 계단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난간을 놓칠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서 딸을 키우며 고생할 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슬프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층까지 내려온 순자는 아파트 입구 쪽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순자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내가 감히. 순자는 속으로 분노에 찬 말들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미영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민수가 보여준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하던 모습, 미영이 손을 잡고 회복을 기도하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순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미영이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마음이 변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특히 미영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요. 지금 이 상황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영이는 아직 몸이 약한 상태인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젊은 부부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가족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주부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보면서 더욱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벤치에 앉아 있던 순자는 다시 민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민수와 대면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순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내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 집에 잘 도착했어? 집이 엉망이지? 김서방이 정리를 못해서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었지? 저녁에 퇴근해서 냉장고 열면 깜짝 놀라겠네. 우렁이 각시가 왔다 갔다 하겠다. 그나저나 엄마 짐 들고 가느라 많이 힘들었겠다. 미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남편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응,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잘 먹겠지. 순자는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너무 밝고 건강해 보여서 이런 충격적인 소식으로 딸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 많아서 야근 자주 한다고 기운 없다고 했는데 엄마 다녀간 거 알면 감동받겠다. 살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미영이가 말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은 남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아내를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응, 청소했는지 집이 깨끗하더라. 너 걱정 말고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순자는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딸이 의심할까봐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계속 떨렸고 말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아파?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딸의 예리한 눈치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핑계를 대야 했어요. 아니야, 버스 타고 와서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순자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다행히 미영이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딸이 눈치챌까봐 계속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피곤하면 침대에서 잠깐 자고 와. 버스 시간 여유 있지 않아? 엄마 혼자 무거운 거 들고 가게 해서 걱정됐어. 내가 얼른 나아야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키지. 미영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은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잠깐 앉아 있으면 괜찮아져. 걱정하지 말고 점심 잘 챙겨 먹고 쉬고 있어. 순자는 겨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서야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순진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수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이 사실을 미영이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민수의 배신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 했어요. 순자는 보따리를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민수를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회사 동료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일까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순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미영이에게 반찬을 잘 넣어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오늘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순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민수와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서 뒤척이기만 했어요. 낮에는 미영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했습니다. 순자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와 직접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했어요.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김서방,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수는 순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는 전화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했어요.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야. 내일 내가 갈 테니 집 앞에 공원으로 나와. 순자는 사위가 그 여자랑 더러운 짓거리를 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순자는 공원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나타났을 때 순자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상시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어요. 아마 전화 목소리에서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장모님, 집으로 올라오지 않으시고 왜 민수가 벤치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딸을 배신했을까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서방. 순자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눈으로 다 봤다. 거짓말하지 마라.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얼굴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어요. 순자는 민수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내 집에 갔었다. 반찬 갖다 주려고. 순자는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며 민수의 반응을 살폈어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너희가 하는 짓을 내가 다 봤다. 침실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모든 것을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그건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요. 제발 미영이한테는. 민수는 벌벌 떨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실수는 한 번이다. 그런데 너는 한 번이 아니야.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라고 했지? 내가 다 들었어. 순자는 민수가 그 여자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렸어요.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순자가 대화까지 들었다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일시적인 실수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내 딸을 2번 죽이지 마라. 순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은 병으로, 2번째는 내 배신으로 죽이려고 하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 딸이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갈 때 너는 뭘 했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 그게 다 거짓이었어? 순자는 민수의 위선적인 모습에 더욱 화가 났어요. 미영이가 아플 때 보여준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미영이가 아플 때는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와의 관계도 지속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모님, 미영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민수는 계속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딸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말하면 안 돼? 내가 한 짓을 당당하게 인정하면 되잖아. 순자는 민수의 비겁함에 더욱 실망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그때 공원 한편에서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민수의 집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여자는 민수와 순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여자가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순자는 그 여자를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뻔뻔하게도 이런 자리에까지 나타나다니요. 네가 그 여자구나. 순자는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여자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여자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아, 우리 오빠 장모님이세요? 아줌마, 저희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줌마 사위가 따님보다 제가 더 좋대요. 여자의 말은 순자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냐? 가정을 짓밟아 놓고 무슨 사랑이야? 순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아줌마가 뭘 아세요?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여자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순자는 그런 여자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힘들면 이혼하고 당당하게 만나면 되잖아. 왜 숨어서 만나면서 내 딸을 속이냐? 순자는 여자의 논리에 맞서 반박했어요. 여자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순자의 분노도 무서웠고 여자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민수는 여자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어요. 너는 가. 나는 장모님과 더 이야기할 게 있어. 민수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자리를 떠났어요. 여자가 떠난 후 순자와 민수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우리 딸한테 다 말할 거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수와 직접 대화를 나눴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지 않았어요. 민수는 사과하긴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 여자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순자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민수를 꾸짖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순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미영이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자칫하면 딸의 병이 다시 악화될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걱정,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낮에는 평상시처럼 집안일을 하고 미영이를 돌봤지만 마음속은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요리를 할 때도 자꾸 멍해졌어요. 순자는 결국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동네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절에 가서 마음을 다스리곤 했거든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절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순자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시원해졌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산길을 걸으며 순자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라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고 길가에는 도라지꽃과 구절초가 피어 있었어요. 절에 도착한 순자는 먼저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순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어요. 분노에 휩싸여 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조용한 법당에서 순자는 한동안 묵상에 잠겼어요. 기도를 마친 후 순자는 절 마당의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절의 주지 스님이 다가와서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순자가 절에 올 때마다 안부를 묻곤 했어요. 순자가 혼자서 딸을 키우며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스님은 60대 초반의 자상한 모습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조언을 해주곤 했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봅니다. 스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스님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어요. 스님,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에둘러 물어봤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스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다만 그것을 전하는 이는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스님의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순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요? 민수에 대한 배신감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서 사랑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도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할 수 있거든요. 스님의 설명을 듣고 순자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민수를 벌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정작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순자는 민수에 대한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수를 벌주고 싶고 그의 잘못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스님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순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민수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딸을 배신한 그의 행동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와 방치는 다릅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스님은 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죠. 순자는 스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분노에 휩싸여서 민수를 미워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었어요. 미영이에게도 상처를 주고 가족 전체가 파탄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에 치우쳐 있었나 봅니다. 순자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어요.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이 상처받는 것을 보면 누구나 분노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스님의 말에 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분노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치지만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스님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어요.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스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궁금했어요. 먼저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분노가 가라앉으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그 사람과 가족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 보세요. 스님은 순자에게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어요. 성급한 판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세요. 순자는 스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눈 후 절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좀 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스님의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분노로는 안 된다. 내 딸이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해. 순자는 이제 민수를 벌주는 것보다는 딸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복수보다는 치유가 우선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아직 회복 중이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와의 문제는 미영이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수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순자는 미영이에게 절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절에 다녀온 후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 미영이가 어머니를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순자는 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챌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딸에게 진실을 전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딸의 건강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시기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스님과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영이가 날이 갈수록 건강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더 커졌어요. 딸이 회복되면 언젠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민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장모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순자를 만나러 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집 근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미영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거든요. 카페에 도착한 순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을 때 순자는 그의 모습에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어요. 민수는 순자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여러 번 들은 사과라서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또 사과야? 사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끝났겠지.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장모님, 사실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문제? 순자가 물어봤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제 회사 후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 사람들이 저희 관계를 알게 됐어요. 민수의 말을 듣고 순자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데? 순자가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 후배가 다른 동료들에게 자랑을 했나 봅니다. 자기가 저와 사귀고 있다고. 민수의 말을 듣고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순자는 계속 물어봤어요.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기혼자가 미혼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요.
민수는 점점 작은 목소리가 되어갔어요. 순자는 그제서야 민수가 왜 이렇게 초조해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징계가 얼마나 무거운데? 순자가 물어봤어요. 사실 순자는 민수가 회사에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직이나 강등.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민수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순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배는 이미 사직서를 냈습니다. 민수의 대답을 듣고 순자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여자가 도망친 것이었거든요. 도망갔구먼. 순자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창피한 줄 모르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순자는 그 여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났어요. 장모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이제 와서 어쩌라고? 순자는 민수에게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상황이 미영이에게까지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해고되면 미영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가 순자에게 물어봤어요. 이제서야 핵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해고되면 미영이도 당연히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순자는 민수에게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장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미영이가 아직 회복 중인데 이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는 순자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순자는 민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민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미영이 걱정을 지금 와서 하냐? 진작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순자는 민수의 위선적인 모습에 화가 났어요. 며칠 후 민수는 결국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해고는 면했지만 승진은 당분간 불가능해졌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크게 좁아졌습니다. 민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려왔어요. 장모님,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미영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3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 미영이가 의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이한테 말해야겠다.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딸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아직은. 민수가 만류하려고 했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이제 미영이도 알아야지.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미영이와 둘이서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영이는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순자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수의 집에서 본 장면, 두 사람의 대화 내용, 그리고 회사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 없어.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어요. 이제 미영이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순자는 딸을 꽉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진실을 들은 미영이는 며칠 동안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순자는 딸이 걱정되어서 문 앞에서 계속 지켜봤지만 미영이는 혼자 있고 싶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는 딸을 보니 차라리 모르고 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영이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많이 부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안도했어요.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울고 또 울면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김서방한테 오라고 했어. 얘기 좀 하자고. 미영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이 직접 민수와 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미영아, 아직 몸이 안 좋은데 괜찮겠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얼른 정리해야지.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영이의 카톡을 받고 바로 시골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수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었고 턱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고 머리도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어요. 순자는 민수를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영이와 민수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도 계속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딸이 감정적으로 되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당신 말 먼저 들어볼게. 미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너 아픈데 내가 왜 그랬는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미영이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사과는 그만해. 이미 여러 번 들었어. 미영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뭐든 말해줄게.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부터였어? 정확히 언제부터 그 사람과 그런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 미영이의 질문에 민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전쯤.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아프기 전부터네. 미영이는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 수술 받을 때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다시 한번 민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이 생사를 오가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지속했다니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이 울면서 기도하던 건 진심이었어? 미영이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민수에게 가장 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 정말로 내가 걱정됐고. 민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미영이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나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그게 말이 돼? 미영이는 민수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때의 감정은 복잡했거든요. 미영이를 걱정하는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후배 정미와의 관계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기는 해? 미영이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순자도 듣고 있던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미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주면. 민수가 마지막으로 빌어봤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끝내자 우리. 미영이는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었거든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미영이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민수가 계속 빌었지만 미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미영이는 민수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와 미영이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민은 회사를 그만둔 후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민수에게 연락도 끊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수 역시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어요.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수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정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사랑을 주장했던 여자가 결국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민수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순자와 미영이는 뒷마당에서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집안일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모녀가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미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는 무엇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고마워? 순자가 된장찌개를 저으면서 물어봤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처음에는 차라리 나한테 비밀로 하지. 왜 알게 했나? 괜히 엄마 원망도 했는데 내가 엄마였어도 얘기했을 것 같아. 순자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리고 엄마를 위해 살 거야. 미영이가 국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남편만 챙기며 살아왔던 딸이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하니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순자는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텃밭에서는 가을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잔해 속에서도 두 여인은 다시 살아낼 용기를 찾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미영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순자가 딸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어요. 일단 몸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할 거야. 이혼 절차도 진행해야 하고. 미영이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순자는 딸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대견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도전해.
순자는 딸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시골 마을,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죄는 숨길 수 있어도 부끄러움은 평생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상처 위에서도 삶은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순자와 미영이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